촌철살인 시사 총정리 종배 소식이요. 네, 더마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글날을 기념해서 오늘은 종배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가 아니라 네. 영어라. 한글을 사랑하자, 한글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오늘은 종배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변하면 안 되죠. JB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우리 제작진이 종배란 이름이 촌티 난다고 JB로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뭐라 하냐?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랬나? 네, 그럼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안 나? 우리 그 촌철님 그래서 JB랍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촌티 나나요, 제 이름이? 네? 아니 뭐 그거는 개인적인 평가에 맡기도록 하고요. 멋진 우리말로 저도 각오를 좀 밝히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은 매일매일 미뻐지겠습니다. 미뻐진다는 게 뭔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의 기본형이 있는데요. 미쁘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네.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전에 나옵니까? 네, 순 우리말이에요. 미쁘다. 네. 저도 구하는 얘기 같은데. 네. 김종배는 미쁘다. 시선 집중도 미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날리면님, 오늘은 멀미약 준비했습니다. 삐딱선 타려면 멀미약은 필수. 네. 라디오헤드님은 휴일에도 어김없이 시선 집중은 세상을 집중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S 타임 가야 되는데 AS 타임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 후속 가요. 시간? 예, 그냥 가요. 네. 네, 갑시다.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현장 오디오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네,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권성동 의원은 당사자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타인을 모욕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막말 논란과 별개로 여권의 사퇴 압박을 계속 받아온 분이 바로 이 김재남 이사장인데요. 네. 어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5년치 열차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다라는 건데요. 지금 감사원이 공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코레일과 SRT 이용 내역을 관계기관에게 제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민간인 시절 자료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00여 명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1000여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김재남 이사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재남 이사장 한 명을 겨냥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5년간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을 리는 제가 볼 때는 만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건을 김재남 이사장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이 많은 그 사람들의 열차 내역을 내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제대로 했는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뭐 안 가도 되는 출장을 갔다. 뭐 이런 걸 보기 위한 걸까요? 그런데 안 가도 되는 출장을 그 수천 명의 공직자들이 제대로 출장을 간 건지 안 간지를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이들이? 그러게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도대체 왜 내라고 했는지 일단 그 이유부터가 궁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은 입을 꾹 닫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재남 이사장으로만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 5년치 자료를 모두 내라고 했는데 김재남 이사장이 아마 이사장이 된 게 지난 2월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면은 민간인이었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5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을 아마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어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민간인 시절의 내용은 안 들여다볼 것이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사전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얼마든지 그거는 조정할 수 있었죠.
지난 5년간 자료 내라. 괄호 열고 단 민간이었던 시절은 제외해도 된다. 그렇게 괄호 닫고 뭐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하는 뭐 공무원들이 알아서 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다 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무신경하게 행정처리한 게 누군지를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잖아요. 일단 이 그렇죠. 점도 좀 함께 지적을 하겠고요. 아무튼 도대체 왜 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공직자 1,000명이 아니고요. 7,000여 명이 그러니까요. 대상인 게 맞고요. 네. 네, 7,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치 기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광범위한 자료가 왜 필요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게 또 감사원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C가 또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민간인 시절 자료나 이런 게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네. 것도 보도를 또 예정을 했으니까요. 한번 추가 보도로 지켜보도록 하지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의 릴레이로 융단 폭격급 비판에 나섰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007년 10월 2일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독도 근처에서 우리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대일 굴욕애고 극단적 친일 행위,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표현은 더 셌는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 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속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고 가는 말이 상당히 좀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예.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문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주간 지속됐던 외교 참사 논란을 안보 의제로 돌릴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의제가 보수층에 유리하고 외교 참사 지적을 만회할 수 있는 의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성립되는데요. 이런 분석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는 치고 나왔을까라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힘은 이걸 외교 참사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의제로 보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걸 외교 참사를 더 키울 수 있는 의제로 보기 때문이다. 정반대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 이 자리에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차원에서 진단하는 겁니다. 네. 조금만 풀어보죠. 이재명 대표는 딱 하나 친일 문제만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일 프레임이 작동하는 정서적 토대는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출 규제 문제 있죠. 독도라고 하는 또 지리적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개의 상징성이 일본과의 연합훈련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또는 정서적 경계심을 키울 수가 있다고 이재명 대표는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런 정서적 토대를 희석시키면서 훈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죠. 당장 북한 위협이 줄어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과의 군사적 밀착에 속도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전반적 개선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한일 관계 개선이겠죠. 특히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단 시간 내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전략적 접근을 해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홍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얻는 것 없이 일본만 좋은 일을 시켜준 것 아니냐? 이런 역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패를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교 참사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더 키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강제징용 수출 규제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일본 좋은 일만 시켜주면서 저자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톤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지금 디딤돌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에서 안보로 각을 틀어서 보수 결집을 노리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외교에 안보를 더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거냐, 이런 패대결이 지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촌철님 중에 한 분은 독도 근처에서 한 게 아닌데 너무 야당이 시비 건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버피님은 영토 문제로 시비 거는 국가와 군사 협력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주기도 계세요. 네. 이런 상황들 좀 살펴드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경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제를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한일 관계 개선이 한일 양국 기업들에게도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계 상황, 그다음에 본인의 지지율 이런 게 또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어찌 보면 그게 더 가장 중요하겠죠. 기시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아무튼 두 패 대결인데 어디로 승리가 기울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점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의 어떤 그 추가 기울어지는 계기는 안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기서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TK 거주 응답자 사이에서 1위를 기록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선전이 역선택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는 그런 내용을 아우른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언론은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러자 바로 이번엔 안철수 의원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지사 경선 때 50대 50 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신뢰를 얻지를 못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70대 30, 그러니까 당심이 70 그렇죠. 그런 룰 하에서 과연 출마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데 더 힘을 쓸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JB가 언급한 기사 외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20일 기사도 공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가 힘들 거다 단정을 했네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두 사람의 주장을 대비하면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한마디로 유승민 전 의원이 당원과 지층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의 간접 주장, 그 공유를 통해서 내세운 간접 주장은 열세라고 여겨졌던 당원과 지지층에서도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두 사람은 미래 진단에서 다른 게 아니라 현실 진단에서 다른 것이다. 요점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진단과 당심이 지금 자신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진단.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다른 게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요? 안철수 의원의 그 진단했던 현실은 과거의 현실이고 유승민 전 의원의 현실은 지금의 현실이라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그 당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세가 한창 좋을 때의 당심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이탈했거나 동요하고 있는 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전까지 지지세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가 유승민 전 의원의 앞길을 좌우할 것이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탈했거나 동요하고 있는 지지층을 전당대회에 실제로 표로 끌어올 만큼 견인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건 여론조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바로 이게 관건인 걸 유승민 전 의원도 잘 알다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거냐? 연일 윤석열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도 관심인데 뭐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 좀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흡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추가 징계를 당하고 어차피 이제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능해졌고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를 보고 당원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 전당대회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서 유승민 전 의원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신에 대한 지지세로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자신에 대한 지지세로 돌릴 수 있는 게 포지티브에게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이른바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한테 공통분모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 바로 이런 것 아니냐는 것이죠. 네, 안철수 의원은 또 중도를 강조하기도 하던데 이 경쟁은 계속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록을 모은 책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내놓겠다면서 그 제안서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안 내용은 대충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신드롬이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동훈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귀에서 눈으로 확인할 때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정치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한 한동훈 장관인데 어록을 모은 책이 나온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제일 궁금해지는 건 이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움직임을 알고 있느냐. 네. 일단 당장 궁금한 건 당연히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어제 뉴스가 됐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네. 그 전 단계에서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쪽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았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형식적으로만 놓고 보면 굳이 허락받을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록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을 모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이 한동훈 장관한테 귀속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허락 안 받아도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일정하게 한동훈 장관의 묵인이 그러니까 깔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냐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 상술 차원이냐. 아하. 사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단 이 점을 좀 먼저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 그거는 전 단계 얘기고 이제 이게 뉴스까지 탔잖아요. 탔죠. 그러면 이후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또 이게 이제 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을 빼달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게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어록집 출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 왜 이게 궁금하냐면 지금 뭐 정치권에 이런 이야기 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출마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인데 그거하고 연동해서 놓고 본다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 대신 누군가하고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면 아 지금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2차 관전 포인트와 체크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건 나중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죠. 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